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주부입니다. 결혼을 한 지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체감상으로는 거의 30년은 시집살이를 한 것처럼 참 힘든 생활이었어요. 저는 이남 1녀, 장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다정다감하고 저와의 사이도 좋았지만 시집살이는 쉽지 않았어요. 그나마 시부가 계실 때에는 시모의 시집살이가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는데 결혼 4년 차에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시모의 행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일 주말할 것 없이 급하다며 시모는 저를 불러댔습니다. 어머님,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당장 와야 할 정도로 안 좋으신 거예요? 남편한테 전화는 해보셨어요? 예, 뭐하러 동수한테 전화를 해? 네가 있잖니? 그냥 좀 감기 몸살 걸린 것 같다. 몸이 으슬으슬 추운 게 통밥도 못 해먹겠고 그러네. 이왕 온 거 우리 집 청소 좀 해다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몸살 나서 몸이 영 안 움직여지네. 네? 어머님, 괜찮으신 거예요? 아까는 당장 쓰러질 것 같이 어지럽고 속도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너한테 전화할 때는 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네. 너 오니까 괜찮아졌나 보다. 어쨌든 이왕 온 김에 우리 집 청소도 좀 해주고 저녁밥도 좀 챙겨주고 가렴. 어머님, 저 일도 다 빼고 왔어요. 급하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너는 시모 아픈 것도 신경이 안 쓰이니? 아프니까 오라고 했지. 안 아픈데 오라고 했겠어? 그때는 정말 아팠다니까. 무슨 그렇게 괜히 부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너 정말 서운하다. 어머님, 제가 더 서운해요. 아들은 바쁘니까 안 되고 며느리는 오라가라 해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꼼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가보면 시모는 아픈 곳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그냥 불러서 이것저것 집안일이며 심부름이며 부려먹으려고 불렀던 것이었어요. 저도 결혼 초반에는 시모의 말에 네네 하면서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모의 태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시모에게 직접 버겁다고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시모는 그런 저의 태도가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셨죠. 어머님, 제가 집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일도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진짜 편찮으셔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면 제가 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해하시죠? 이해? 예. 너는 네가 아픈데 남편이 바쁘다고 해서 안 오면 서운하지 않니? 나도 마찬가지다. 내 몸이 아픈데 바쁘다고 안 오면 서운하지 않겠니? 그러니 그런 건 내가 아니라 네가 이해를 해야지. 알겠어요, 어머님. 근데 저는 바쁘니까 앞으로는 동수 씨한테로 전화를 해주세요. 아니, 동수는 일이 바쁘잖아. 걔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인데 어떻게 함부로 전화를 하니? 그냥 네가 받아서 오면 되잖아. 너는 무슨 밖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일을 빼면 안 되느니 어쩌느니 하는 거냐? 다른 며느리들도 다 이러고 산다. 너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너를 봐주고 있는 줄 아니? 그거 고마울 줄은 모르고 뭐라고? 바쁘니까 오기 힘든 거 이해하라고? 아니, 나는 이해 못한다. 어머님, 저도 일이 바빠요. 저도 중요한 일이고요. 그건 아들이든 며느리든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게 어디 있니? 우리 동수 일은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힘든 일이잖니. 근데 너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데 뭐가 힘들고 어려워? 그건 다 핑계다. 거기다가 넌 맏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해야
며느리들이 제대로 한다고 말은 해보지 않겠어? 어머님, 저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도 그냥 다 놓겠습니다. 시모는 아들이 바쁜 건 중요한 일이지만 며느리가 바쁜 건 핑계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졌고 심리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반복되는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시어머님의 전화가 뜨기라도 하면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대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겠다고 선언도 했었죠. 나 어머님 감당 못해. 당신이 감당을 하던지 아니면 나랑 헤어지든지 하자. 갑자기 무슨 얘기야? 엄마가 계속 당신 불러? 그래. 당신 일은 세상 중요한 일인데 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흔한 일이라 생각하시잖아.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자기가 부르면 꼭 와야 한대. 이게 말이나 돼? 나 더 이상 못하니까 제발 나랑 이혼해줘.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아니, 내가 엄마랑 얘기를 해볼게. 그니까 좀 진정해. 진정? 당신 지금까지 방관해놓고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당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나 이대로는 버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제발 그만하자고. 알았어. 다시는 엄마 안 보여줄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 그만해줘.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지만 시모의 횡포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그만 살자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저를 계속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임신을 하고 나서 남편은 다시는 시모를 못 보게 해주겠다며 시모의 핸드폰에도 제 번호를 지우고 제 핸드폰에도 시모의 핸드폰 번호를 지웠습니다. 거기다가 집도 바로 이사를 가 시모가 찾아올 수 없도록 해주었죠. 당신 앞으로 엄마 볼 일 없을 거야. 그러니 이제는 마음 놓고 지내. 여보, 그래도 괜찮겠어? 나 때문에 어머님한테 그래도 괜찮겠냐고. 나 당신이 힘든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고부 갈등에 내가 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끼지 않으니 상처는 더 깊어지고 엄마의 행동은 더 난폭해지더라. 더 이상은 나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어. 이제야 이렇게 해서 미안해. 출산 후까지도 저는 시모를 전혀 보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지나고 아이가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난리가 났죠. 건강하게만 보였던 시모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니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듯 했어요. 시모는 그동안 나에게 미안했다며 이제는 서로 잘 지내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시모가 쓰러진 이후로 다시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모와 만났을 때에도 시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어요. 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괜히 힘들 부린 거야. 우리 양반 가시고 나서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 그런 것 같다. 네, 어머님. 앞으로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예전처럼 그러시면 더는 왕래하기 힘들어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다시 그렇게 하면 다시는 용서하지 말아라. 시모랑 다시 교류를 시작하고 나서는 저도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도 여러 번 방문을 했었죠. 시모는 종종 속을 긁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전처럼 저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1년여가 더 지나고 나서 저는 다시 시모와 교류를 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본색은 다시 드러나게 되었죠.
전처럼 말로 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시모가 개과천선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시모는 말로만 괴롭히지 않을 뿐 다시 전과 비슷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마, 다음 주에 뭐하니? 병원 가야 하는데 나 혼자 가려고 하니 힘들구나. 병원이요? 지난주에 다녀오셨는데 다음 주에도 가셔야 되는 거세요? 뭔가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것 같아서 미리 가보려고. 엄마, 지난주에 갔는데 왜 다음 주도 또 가겠다는 거야? 갈 거면 그냥 나랑 같이 가. 내가 시간 빼서 올게. 아이고, 아니다. 아비 고생하는데 어떻게 같이 가자고 해? 그냥 어멈이랑 쉬엄쉬엄 다녀오면 되지. 어멈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아이도 집구석에만 있으면 안 된다. 밖에 같이 나가야지. 어머님, 병원에 아이 데리고 가면 더 안 좋아요. 언제 가실 건데요? 아기 아빠 쉴 수 있으니까 날짜만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고, 됐다. 그냥 나 혼자 갔다 오지 뭐.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괜찮을 거야. 아니, 아기 아빠랑 같이 가시면 된다니까요. 날짜를 알려주세요. 그래, 엄마. 어떻게 아기 엄마 혼자 아기랑 엄마 다 보면서 병원을 가? 나랑 같이 가세요. 에이구, 됐다. 내가 말을 말해야지. 며느리한테 가자고 해도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시모는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뜻을 다 알 수 있었죠. 예전과 마찬가지로 저를 부려먹기 위해서 매번 시간을 내달라 데이트를 하자는 말로 바꿔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를 잘 챙기는 시어머니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아이를 둘러업고 겨우겨우 어머님 모시고 외출이라도 한 날에는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횡포가 시작되었어요. 예, 너는 젊은 게 애도 제대로 못 보고 시어머니도 제대로 못 보니? 내가 그 나이 때는 아기 앞뒤로 없고 안고 하고서도 시어머니 모셨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힘들어해? 어머님은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애들 다 봐주셨잖아요. 남편이 다 얘기해줬어요. 밥도 안 하시고 매번 설거지만 하시고서는 왜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머머머, 얘 말 대꾸 하는 거 봐라. 얘, 너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또박또박 말 대꾸 하면 애가 듣고 배우는 거다. 이제는 말도 가려 하면서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랑 저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태도는 확 달라졌습니다. 다시 원래의 심으로 되돌아가는구나 싶어 저는 시어머님과 다시 연을 끊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시모의 건강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소 화를 자주 내고 화가 많아서 혈압으로 자주 쓰러지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시어머니는 1년 중에서도 신경성으로 몇 번이나 입원을 해야 할 정도였죠. 남편의 남동생과 여동생은 미혼이었고 다들 직장에 다니고 있다 보니 주부였던 제가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되는 일은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병원 간병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요즘은 딸이 아니고 며느리가 와서 다 간병을 한다더라. 요즘 누가 시어머님 간병을 해요? 다들 간병인 두고 있죠. 어머님도 간병인 두시게요? 아니, 나는 남의 손은 좀 불편하더라고. 그니까 나는 네가 좀 내 간병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제가요? 아휴, 제가 어떻게 어머님 간병을 해요. 그냥 간병인 쓰세요. 그분들이 더 잘해주시고 꼼꼼하게 잘 돌봐주시잖아요. 아니다.
너도 잘할 수 있지 않겠니? 거기다가 앞으로 내가 아프면 네가 신경 써야 할 텐데 서툴더라도 네가 지금부터 해봐야지. 아니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제 간병은 꿈에도 꾸지 마세요.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간병을 요구했지만 사실 아이도 어리고 간병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의 요구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계속해서 같이 거절을 해주었지만 매번 나가는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동생들 모두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비용은 남편이 조금 더 부담을 하게 되었죠. 저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시모의 간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사실 나 당신 어머님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그냥 외면했어. 내가 너무 힘들까 봐. 알아. 당신 엄마 때문에 힘들었잖아. 지금도 엄마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비용은 어떻게든 마련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신경 안 써도 돼.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당신이 이렇게 고민하고 고생하는데 좀 고민하다가 결정한 건데 내가 어머님 간병할게. 아이도 이제는 어린이집도 가니까 낮 시간대는 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엄마랑 둘이 있는 건 더 힘들어하지 않았어? 무리하지 않아도 돼. 동생들도 같이 간병할 거니까. 어떻게 일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간병을 하라고 하겠어. 그냥 내가 할게. 대신 집안일은 좀 부족해질 수 있으니 이해할 수 있지? 당연하지.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복 받았나 보다. 당신 마음이 이렇게 넓으니까 정말 고마워. 내가 잘할게. 남편에게 어머님 간병을 하겠다고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은 정말 다행이라는 얼굴을 하고 저를 보았어요. 사실 계속해서 어머님 간병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었고 그걸 알고 있었던 저는 외면할 수 없었죠. 저는 꾹 참고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감당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역시나 시모는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입원을 하면서 기력을 되찾고 다시 입원을 하고 반복을 했어요. 그때마다 병실밥이 맛이 없다면서 밥을 직접 해서 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죠. 어미야. 남 병원에서 먹는 밥이 너무 맛이 없다. 이렇게 병실밥만 먹다가는 아프지 않은 몸도 더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집에 가서 점심이랑 저녁밥 좀 해와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어머님, 밥까지 하는 건 무리예요. 아무리 그래도 매번 반찬이나 이런 것도 다 해야 하는데 그냥 병원밥 드세요. 그게 힘드시면 반찬 가게에서 드실 만한 거 사올게요. 병원밥을 벌써 몇 년 동안 먹었니? 거기다가 반찬 가게도 맛있는데 찾기가 쉽지 않잖니? 그냥 네가 내 입맛 아니까 쓱쓱 쉬면서 하나씩 만들면 되지. 뭐가 힘들다고 그래? 여러 개 할 필요도 없고 몇 가지만 해서 가지고 오면 된다. 집에서도 해먹는 걸 조금씩 덜어서 와도 되고. 어머님, 반찬은 못 해와요. 말로는 대충 싸우면 된다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그냥 병원밥으로 드세요. 아니 내가 뜨신 밥 먹고 금방 기운 차린다니까.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냥 병원에서 쭉 있는 게 좋다는 거야? 시모는 제가 해온 밥이 아니면 밥을 먹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하셨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간병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남편이 저를 위해서 매번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두는 것을 보고서는 그래, 이 정도면 몇 번 하고 말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찬 몇 가지를 싸고 가게 되었어요. 처음 몇 번은 반찬을 싸우자 좋아하셨던 시모는 점점 바라는 것이 당연하게 많아졌어요. 예, 다음에는 장아찌 좀 여러 개 가지고 와라. 이건 맛있긴 한데 매번 먹으니까 지겹구나. 좀 다른 걸로 바꿔가면서 가지고 와야지. 어머님, 이거는 다른 반찬이에요. 다른 거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올게요. 아니, 장아찌뿐만 아니라 버섯도 볶고 멸치도 볶고 하면 되지 않니? 그거 볶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후딱 하면 2-5시간이면 다 만들잖니? 손이 느리니까 이런 것도 다 귀찮고 오래 걸리는 거다. 해봐야 또 느니까 그냥 이번에 요리 실력 는다 생각하고 한번 쭉 해봐. 반찬 3-4가지와 함께 밥, 국을 해가면서도 좋은 소리 한 번을 못 들으니 참 기운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도 엄마가 아프시다 보니 많이 신경을 쓰고 이래저래 저도 신경을 써주고 있어서 저는 꾹 참고 열심히 간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와서 병실에서 밥을 먹자며 반찬을 좀 넉넉하게 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미야, 내일 네 시동생들 온다고 하니까 반찬 좀 넉넉하게 싸와서 여기서 좀 먹자. 밖에 나가서 먹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럴 수 없잖니. 여기서요? 아니, 여기 좀 좁지 않을까요? 어머님만 드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차 마시는 게 나아요. 아유, 언제 가족들끼리 밥을 먹어보겠니? 내가 이렇게 병원에만 있는데 그냥 내일은 좀 넉넉히 싸와라. 시모는 가족들과 밥을 먹어야 되겠다며 저에게 반찬을 좀 넉넉하게 싸우라고 하셨어요. 시동생들도 온다고 하니 저도 신경을 써서 12처 반상으로 챙겨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가보니 시보만 있고 다른 가족들은 아직 안 온 상황이더라고요. 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반찬들을 내놓으려고 정리를 하는데 시모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예, 너 이거 뭐니? 이거 어제 먹었던 거 아니야? 한 개가 어제 거랑 겹치잖아. 어머님, 그럼 반찬이 거기서 거기지. 여기서 어떻게 더 다양하게 나와요? 어제 거 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시동생들 때문이에요? 어제는 시동생들도 없었는데 어제 먹었던 게 나오면 어때서요? 얘가 정말 내가 오늘은 좀 신경 쓰라고 했니 안 했니? 너는 어떻게 된 게 시애미가 이야기하는 걸 하나같이 안 들어 처먹어? 내가 오늘은 좀 신경 써서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어머님, 병실에 오는데 신경 써서 가지고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병실에서 호텔 만찬 바라세요? 세상에 이 정도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답니까? 더는 못하겠으니까 어머님이 직접 해 드시던 시동생들한테 시키세요, 그럼. 아니, 이게 정말 어디서 말대꾸야? 시모는 화를 내며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를 향해 손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서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반격을 하려 손을 올리던 그때 누군가가 시어머니의 휘두르는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그러곤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병상에서 끌어내는 게 아니겠어요? 누군가 하고 보니 어떤 여자분이셨어요. 아줌마, 간덩이 부었지? 어디서 함부로 손을 놀려? 저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고 시모 역시 놀라서 멈춰 섰답니다. 여자분의 뒤로 들어온 시동생들도 깜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은 도련님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위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병문안 겸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오히려 시모에게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리는 것을 말린 것이었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저 알아요? 언니, 저 기억 안 나요? 고등학교 때 저 혜연이에요. 혜연이? 어머, 혹시 1학년 혜연이 말하는 거야? 네, 언니, 정말 오랜만이죠. 언니한테 깜짝 서프라이즈로 놀래주려고 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네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예비동서는 바로 제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1살 어린 후배였던 예비동서는 타지에서 전학을 와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동서는 고등학교 생활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했지만 이미 똑똑하고 얼굴도 예뻤던 동서를 시샘하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런 친구도 만들지 못했던 동서에게 나쁜 친구들은 심하게 괴롭히기도 했었어요. 그런 동서를 우연히 보고 구해줬던 것이 인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니, 그때 언니가 저 안 구해줬으면 사실 저 나쁜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학교도 가기 싫고 아침에 눈 뜨기도 싫었는데 그때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갔던 날 언니가 저 구해준 거잖아요. 기억나요? 그때 맞아. 수업 끝나고 학교 뒤편으로 가는데 애들이 누굴 엄청 괴롭히고 있었는데 나도 동생 생각이 나서 그랬지 뭐. 어쨌든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 다행이다. 잘 지냈지? 아, 그럼요. 언니 덕분에 저 정말 잘 지냈어요. 그때 1년만 학교 다니고 전학 가게 되면서 아쉽게 되었죠. 언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연락처도 서로 모르고 그래서 아쉬웠거든요. 아, 그러게. 매번 쉬는 시간마다 우리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어떻게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랬지? 이메일 주소라도 알아둘 걸 그랬나 보다. 저는 그래서 전학 간 다음에도 종종 학교 찾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언니가 고3이라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 나 그때는 매일 도서관에만 있었거든. 늦은 이야기지만 정말 그때 감사했어요. 언니 덕분에 괴롭히던 친구들도 그날 이후로 저 건드리지도 않았고 쉬는 날에도 언니가 계속 찾아와서 저 진짜 힘 많이 됐거든요. 1년을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아유, 뭘. 너도 이번에 나 구해줬으니 퉁치는 거지 뭐. 예비동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의 시간들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저 덕분에 버티며 다니긴 했지만 전학을 가고 나서는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학교를 찾아오지 못하다가 겨우겨우 저를 찾아서 한번 왔었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예비동서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과 만남을 갖게 되었고 연애를 하던 중에 우연히 보게 된 가족 사진으로 형수님이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운명이구나 생각을 했던 예비동서는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깜짝 놀래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병실에 들어오기 전에 시모가 저의 뺨을 때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 자신이 학창시절에 나쁜 친구들에게 맞았을 때 제가 자신을 구해주려고 화를 내며 자신을 감쌌을 때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언니, 있잖아요. 사실 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때 친구들이 저 때리고 그랬던 거요. 생각이 날 때면 정말 앞이 캄캄할 정도로 숨이 막히는데 그때마다 언니 손이 저를 감싸줘서 견딜 수 있어요. 정말로요. 언니가 맞는 걸 보고 정말 앞뒤 안 보고 바로 뛰어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다니 제가 다 화가 났어요. 아휴, 그러게. 나 그때는 진짜 당당하게 너 구해줬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당하다니. 그래도 나도 맞대응하려던 찰나에 네가 온 거고 앞으론 그 몰상식한 노인네랑 손절하려고. 맞아요, 언니. 언니는 참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힘이 되는 사람이고요. 그런 대접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가 생각이 나는 듯 했어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결국에는 시모가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이제 이 짓거리 안 해. 당신 정말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 시어머님이 계시는 걸 나도 당신도 무시할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우리 둘이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여보, 제발 그렇게 결단하지 마. 이혼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혼은 정말. 그렇지만 당신이 힘들다면 별거를 하자. 남편은 이혼 대신 당분간 떨어져 지내면서 마음을 정리해보자며 별거를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시모는 그런 남편의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전화로 폭언을 날리기도 했죠.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언급해? 너 그깟 밥 몇 번 해왔다고 유세 떠는 거니? 너 맏며느리 아니야? 맏며느리면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어디 건방지게 이혼을 언급해? 당장 너 내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뭐? 사과?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과는 당신이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지. 당신이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장남 이혼남 되게 생겼는데 어디서 지금 사과를 언급해?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노망난 노인네야. 뭐? 노인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건데?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니? 뭘 달라고 했니? 고작 시어머니 간병해주는 게 그렇게 고가워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니? 어디 그 잘난 입으로 얘기해봐. 그래, 당신 고작 그 간병 때문에 나랑 아기 아빠 갈라서기로 했네요. 이제 속 시원하세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됐으니 잘난 장남이랑 시동생들 품에 끼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지 자식들도 안 하는 간병을 왜 생판 남인 내가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게 손까지 올려? 당신이 그러니 대우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 자식들도 외면하는 거라고. 어디 당신 자식들한테 간병해달라고 구걸이라도 해보시던가. 뭘 잘났다고 행포야 행포는? 너 말 다 했니? 네가 뭘 했다고 노력을 했단 거냐? 네가 어떤 노력을 했다고 감히 그렇게 말하냐고? 노력? 매일같이 병실에 육접 한상 이상 대령했는데 그건 노력이 아니고 노력 할애비였답니까? 제발 뇌를 거쳐서 말을 내뱉으세요. 시모는 끝까지 저에게 횡포랑 횡포는 모두 부렸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서는 며칠 동안 정신을 놓을 것 같아 어지럽기도 했지만 그런 저의 곁에 있으면서 위로를 해주었던 건 예비 동서인 혜연이었어요. 혜연이는 그날 사건 이후로 도련님과의 모든 결혼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혜연이의 마음은 더 이상의 결혼 진행은 하고 싶지 않다였지만
도련님은 혜연이와 결혼을 바랐어요. 도련님이랑 이야기는 해봤어? 뭐라고 해? 그냥 엄마 상관없이 안 보게 해줄 수 있으니 결혼하자고 하죠. 근데 저는 싫어요. 몰랐으면 모를까. 제 눈으로 보고서도 결혼을 한다? 그건 용납되지 못할 것 같아요. 언니는 좀 괜찮아요? 그래, 나도 뭐 괜찮아지겠지. 상처는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마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잘 치료하면 그냥 그런 대로 잘 견뎌서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치료제가 언니였고요. 그러니? 그래도 큰 도움이 되었다니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네. 언니가 저 고등학교 때 저 구해준 것처럼 언니도 지금 상황에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내 편이 또 하나 생겼다는 것에 안심이 되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도련님은 예비 동서가 아니라면 평생을 결혼하지 않겠다며 선언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 역시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시모를 보지 않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시모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큰애고 작은애고 나랑 영 끊겠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제가요?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어미야, 내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 저번에 그랬을 때 내가 반성했는데 또 그렇게 해서 많이 화났니? 그때 저한테 사과하시면서 하신 말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그런다면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아유,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너를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내 욕심이 과했어. 한 번만 용서를 해다오. 우리 아들들 다 나랑 영 끊겠다고 난리인데 한 번만 우리 아들들이랑 이야기 좀 해다오. 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나오는 건 다 본인 업보겠죠. 그리고 그때 상처 저 안 잊고 있습니다. 저한테 손찌검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사과하셔도 이미 늦었어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면서 당장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했던 시모는 반대로 저에게 찾아와 울며불며 사과를 했습니다. 시모의 모습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더군요. 이미 이런 상황은 몇 년 전에도 경험한 일이었죠. 결국에는 시모의 행동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과를 했던 것도 자신의 전부였던 자식들이 모두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사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비 동서였던 혜연이와는 다시 친한 언니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그때의 혜연이를 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선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제 삶에 큰 도움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저는 시모와 화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시모의 행동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심일지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어머님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너무한 거 아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편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을 넘어선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겪게 된 일들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네요. 20년 전에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남편 옆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신생아가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아이의 존재는
너무 큰 충격이었죠. 시부모님께서 돌봐주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저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 혼자가 되어버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제가 그 아이를 품어주길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배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제 자식처럼 키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고 그 아이 또한 저에겐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기 때문에 한번 맺어진 인연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언젠가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라는 말을 꺼내셨지만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최선을 다해 키우면서 살아온 세월이 20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뒤돌아보면 그것 또한 추억이 되었네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번 했었던 남편에게 줄곧 들어왔던 전처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배아파 낳은 자식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얼굴 한번 못 보고 말로만 들었었던 그 여자가 20년이 지난 이후에 제 앞에 나타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남편이 간암 투병 중이라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태라 치료를 받고 있어서 아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을 보고 있던 아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며 아시는 분이냐고 물어보길래 저도 인터폰에 얼굴을 비추고 있던 여자를 저 또한 봤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라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문을 열어주길 원하길래 남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별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저와 아들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던 여자는 현관문 앞에서 남편의 소식을 물어보길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이라며 누구시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옆에 있던 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침묵을 유지했고 병원의 위치를 물어보았네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그 여자는 팔짱을 끼더니 남편의 전처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저는 딸꾹질을 하게 되었고 전처는 제 옆에 있는 아들에게 몰라보게 잘 커준 것 같다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친엄마라는 사실을 조금의 고민도 없이 밝히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친엄마의 존재를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어요. 신생아 때부터 제가 키워왔기 때문에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았고 가족 모두 그렇게 하는 게 아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아들에게 자기가 친엄마라고 소개하는 순간 아들은 그 여자의 얼굴에서 장난이 아닌 진심이라는 눈빛을 느끼게 되었는지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 곧바로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저도 너무 놀랐는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었네요. 이미 충격을 받은 아들에게 제가 친엄마라며 그 여자를 내쫓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지 아들은 추가적인 진실들을 알길 원했고 20년 만에 나타난 전처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전처는 집안을 구석구석 살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고 있었죠. 그냥 병원 위치만 물어봤을 때 바로 알려줬으면 좋았잖아요. 괜히 사람 심기를 건드려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
그쪽도 잘 아실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죠. 그 사람이 얘기 안 했나 봐요? 분명 제가 꼭 돌아올 거라는 말을 하고 떠났는데. 그새를 못 참고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렸다니 정말 대단하네. 갑자기 나타나서 왜 그 사람을 찾는 거죠?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무슨 미련이 남아있다고 남의 가정을 뒤흔들려 하는 거예요?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은 후처이고 제가 본처니까 안방을 다시 되찾으려 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왜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저분이 정말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건가요? 그걸 꼭 말로 들어야 알겠니? 그동안 살면서 자기가 친엄마인 듯 연기하면서 키워줬던 사람과 내 얼굴을 비교해보면 금세 알 수 있잖아. 누구랑 닮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 여자는 너랑 조금도 닮은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숨겨봤자 애만 상처받는 건데 거짓말할 필요 있어요? 아들이 저를 빤히 바라보는 눈빛에 저도 아들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데 친엄마라고 찾아왔던 전처 앞에서 제가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빛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결국 집 밖을 뛰쳐나가 버렸네요. 단 한 번도 저를 친엄마가 아니라고 의심한 적이 없었을 텐데 아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 같았네요.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저와 전처 둘이 남게 되자 본격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저는 전처에게 남의 가정 깨지 말고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쪽이 당신 아들을 버리고 떠난 지 20년이나 지나 버렸다고. 이제야 나타나서 어쩌자는 건데? 남의 가정이 잘 되는 꼴이 보고 싶지 않아서 지금 무너뜨리려고 찾아온 거야? 그쪽한테는 예의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 같네. 2번 다시 우리 집안에 끼어들 생각하지 말라고. 이미 가족이길 포기하고 떠난 주제에 뭘 주워 먹으려고 남의 가정에 기웃거리고 있어? 내가 내 집으로 돌아온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냥 제자리를 찾고 싶은 마음밖엔 없다고. 그쪽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천륜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 몰라? 20년 키웠다고 친아들이 되는 건 아니라고. 결국 제자리를 찾게 돼 있어. 그건 그쪽 생각이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버림받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해도 그쪽한테 갈 거라고 생각해? 낳아준다고 다 똑같은 부모는 아니라고. 나는 내 아들한테 지금까지 진심을 다해서 키워왔고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쪽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집안은 엄청 단단하고 그쪽이 들어올 틈은 조금도 없으니 기대조차 하지 말라고. 그건 앞으로 두고 보면 되겠지. 내가 한 번 뒤흔들면 이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 같은데? 그쪽도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뻔히 보이지 않아? 그걸 정말 원하는 건 아니지? 내가 조용히 사라져주길 원하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려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조용히 사라질 테니까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더는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괜히 서로 피곤한 일 만들어봤자 좋을 거 없잖아. 원래 인생은 굴곡이 많아야 살맛이 나는 법이야. 전처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위치를 물어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진 계속해서 주위에 맴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전처의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지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제서야 조용히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처가 한번 뒤흔들고 떠나고 난 뒤 저는 너덜거려진 상태였고 순식간에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어요. 아들이 받게 된 충격이 너무 걱정돼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친엄마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20년 동안 너무 조용하게 살아와서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날에 찾아와 내 아들 앞에서 자기가 친엄마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겐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먼저 다가오기 전까진 최대한 조심해야 했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저는 정신을 차린 뒤 병원에 필요한 물건을 다시 챙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전처가 다녀갔는지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눈빛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네요.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에게 말을 붙였어요. 그 사람이 뭐래? 당신한테 원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둘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나한테 빠짐없이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돈을 요구했어. 상당히 급한 것 같더라고. 어디 사용하려는 건지 알려주려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났어. 내가 다시 연락 주겠다고 돌려보내긴 했는데 빨리 해결해주지 않으면 재욱이한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할 생각인가 봐. 말끝마다 재욱이 얘기를 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친엄마인 자기가 데려가겠다는 말까지 하는데 나도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럽더라고. 분명 재욱이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걸 믿어야 하겠지만 그 사람이 아무런 계획 없이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 분명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야. 그래서 얼마를 원했는데? 우리가 잘 사는 형편도 아닌데 그 여자가 원하는 돈을 맞춰줄 수 있겠어?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될 거라고. 나는 그 여자가 원하는 걸 절대 들어줘선 안 된다고 생각해. 재욱이도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전처가 원하는 건 돈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끝까지 괴롭힐 작정이었습니다. 전처가 남편에게 원했던 돈의 금액은 적지 않았고 저희 집안의 형편으로는 맞춰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3억이 필요하다며 한 달 내로 준비해달라고 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어차피 아들이 친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도와줄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네요. 낳아준다고 해서 친엄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기른 정이 더 크기 때문에 제 아들을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약속했던 한 달의 시간이 가까워 오자 예상했던 대로 전처는 또다시 저희 앞에 모습을 나타냈네요. 내가 말한 돈은 준비가 잘 돼가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와 봤는데 약속한 날짜에 줄 수 있는 거지? 당신한테 조금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리고 우리 가족 한 번 더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구만. 내가 정말 작정하고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는 거네. 얼마 전에 내 아들과 따로 만난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꽤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 이제 20살이고 앞으로 내 옆에 끼고 살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네. 당신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라도 가져가야 하지 않겠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더 이상 말리지 마. 나는 무조건 내 아들을 데려갈 거고 그쪽은 내 아들의 얼굴을 2번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라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쪽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봐.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전처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걱정이 됐는지 급하게 전화해보라고 얘기했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핸드폰 전원을 꺼놓은 상태였어요.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지 연락 한 통 없는 아들의 걱정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확인을 해보니 아들이 집에 도착했는지 할 말이 있다며 집에서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열며 오래간만에 보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간 순간 그 자리에서 경직되어 버렸어요. 아들 옆에 전처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 아들 옆에서 안 떨어져? 어디서 지금 수작을 부리려 하고 있어? 재호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엄마랑 따로 얘기 좀 하자. 저 사람 말 조금도 들을 필요 없어. 전부 다 거짓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아빠가 병원에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 서둘러 아빠 보러 가야지.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언제까지 숨기실 작정이셨나요? 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동안 살면서 엄마라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분이 저를 배 아파 낳아주신 분이 아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더구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을 바로잡으려 하시는 거죠?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가 저와 함께 살길 원하세요. 저한테 눈물을 쏟아내시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어요. 가족 모두가 지금까지 저를 속였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네요. 앞으로 저는 친엄마와 함께 살아갈 테니 당신은 이제 저희 아빠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고 그리고 네가 있어야 할 곳도 엄마 옆인 거야. 저 사람은 너를 이용해 먹으려 하는 거라니까? 내가 너한테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게 진심인 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시작부터 저에게는 거짓이었는데 모든 게 진심이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희 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내 아들이 당장 나가라고 하잖아. 이래서 천류는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당신이 길러줬다 해도 낳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당장 짐 싸서 나가고 2번 다시 내 아들 옆에 나타나지 마. 내가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원하는 걸 들어줬어야지. 그쪽이 아무리 잔머리 굴려봤자 내가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고. 아들은 짐가방 하나를 저에게 툭 던지면서 서둘러 짐 싸서 나가라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저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20년 동안 몰랐다가 알게 된 진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바로 잡으려고 더 버텨봤자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간단하게 짐을 싸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저 또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아들과의 인연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후퇴하는 걸 선택했고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만 했어요. 그렇게 집에서 나와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니 남편이 어두워진 제 얼굴을 보며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길래 전처가 아들과 함께 있다는 말을 전해주었고 남편은 전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처와 아들은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다시 집에 들어가 보니 아들은 전처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아들 방에 걸려있던 옷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면서 아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친아들처럼 생각했었기 때문에 친엄마의 존재를 알려줄 필요가 없을 거라 판단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될 줄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한 세월이 20년인데 한순간에 뒤돌아 버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계속해서 제 전화를 피했고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가족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다시 병실 문을 열면서 고개를 내밀었고 목에 힘을 주며 들어왔네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소중한 걸 뺏어간다고 했잖아? 재욱이는 지금 우리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앞으로 평생 동안 내가 꾸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지. 결혼도 절대 안 시킬 거고 돈만 벌게 만들 거야. 낳아주긴 했지만 그동안 키우지 않아서 그런지 정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원하는 돈을 만들어주는데 최대한 살살 달래서 내 팔 밑에 둬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쪽도 가정을 꾸렸으면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한테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이 사람이라고. 자식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게 제일 쉽거든. 물론 나는 예이긴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지켜볼 수 있겠어? 지금 내 남편도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 다 늙어서 희귀병에 걸렸는데 당장 큰돈이 필요한 걸 어쩌겠어? 대출빚도 많아서 돈을 빌릴 곳도 없는데 이참에 잘 됐지. 당신이 바람 피워서 제 발로 나가놓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좋은 말이 나가겠어? 20년이나 흘러버렸는데 네가 꾸린 가정을 지키려고 내 가정을 무너뜨려?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당장 제자리로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걷는다면 분명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거야. 내가 후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눈물 좀 흘리면서 연기했더니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는 말에 바로 고개 끄덕이던걸? 내가 버리고 떠났다는 아픔보다 그쪽한테 그동안 속아서 살아왔던 세월이 더 큰 배신으로 느껴진 거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말한 조건은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억을 준비해주면 아들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 그쪽한테 돈을 줄 이유 없고 재욱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거 나는 믿고 있을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저와 남편이 전처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려 하지 않자 점점 한계치에 달했는지 전처는 저희 부부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냐며 더 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무섭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병실에서 난리를 치게 되면서 전처는 쫓겨나게 되었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병원 측의 도움을 받아 출입 금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있어야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처음 보는 주소가 적힌 문자 한 통이었고 그쪽으로 와달라는 말에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문자에 적힌 주소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도착을 하니 어느 장례식장이었고 아들을 찾기 위해 건물 안으로 발을 디딘 순간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전처의 남편이 희귀병이 있다더니 결국 세상을 떠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앞에는 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네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데 전처에게도 또 다른 친아들이 있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전처의 장례식장에 저를 불렀는지 알 수 없던 그때 고개를 떨구고 있던 아들이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보더니 조그마한 무언가를 보여주었고 장례식장에 배치되어 있던 앰프 기계에 손에 쥐고 있던 걸 꼽는 순간 제 아들과 전처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너는 어딜 가도 내 자식인 건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야. 앞으로 나를 도와줘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을 거다. 아까 병원에서 봤던 그 사람은 곧 세상을 떠날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들어져 있는 생명보험만 해도 상당하다고. 저 인간이 나 같은 여자를 어디서 만나겠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거든. 자기를 잘 챙겨주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쉽게 뺏기기 마련이야. 앞으로 너도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다. 내 아들이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너한테 치모에 대한 사실을 숨긴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잖아. 그럼 네가 앞으로 잘 나가야 되지 않겠니? 어려운 거 없어.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 되는 거야. 생명보험을 틀어놨는데 병 걸려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사람들만 골라서 상대하면 돼. 나한테 알려주면 그 다음부턴 내가 알아서 작업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너한테도 적지 않은 돈을 쥐어줄 수 있어. 솔직히 너희 아빠한테도 3억 정도 달라고 얘기했는데 널 키워준 그 여자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예정도 없는지 그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자식이 떠나가든 말든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 결국 봐봐. 친엄마인 내가 너를 걷어들여 줬잖아? 20년 키워준 거?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 세상은 돈이 전부거든. 앞으로 엄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주길 바란다. 얘도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긴 한데 아빠가 누군지 몰라. 언제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거든. 그래도 꽤 쓸모 있어. 이번 건도 얘가 물어온 거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젊은이들한테 마음을 열어주거든. 그럼 얘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타먹은 생명보험금만도 꽤 된다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 너도 앞으로 따라다니면서 잘 보고 배워. 너는 20살이니 보험 직원으로 가장해서 은근슬쩍 생명보험 얘기를 꺼내면 되겠네. 너는 사기를 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남은 인생 행복을 주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뿐이라고. 일단 보험에 대해 대충 알아놔야 하니까 이것부터 읽어봐.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전처가 아들에게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사기를 치라고 가르치고 있는 목소리가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는 척 연기를 하던 전처는 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당황스러웠는지 제 아들한테 급하게 다가가선 당장 소리 줄이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제 아들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려 전처의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습니다. 제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전처는 저를 보며 당황스러워했고 전처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주의를 에워싸며 전처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끝내 경찰이 오게 되면서 두 모자의 인생은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엔 친엄마에 대해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려고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친엄마라는 사람이 아들을 이용해 사기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아들은 자기 친엄마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그동안 저에게 말도 못하고 연기를 하면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거였네요. 이런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안겨준 것 같아 안아주며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미안하다며 낳아준다고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완전히 마음을 접을 수 있었다고 제 얼굴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아 주었네요. 그렇게 전처는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기 계획을 세웠던 범행들이 전부 밝혀지게 되면서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전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얼굴을 보게 된다면 그땐 저희 집안을 무조건 무너뜨리겠다는 말을 했지만 저에겐 든든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건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최근에 간을 이식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의사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기증받아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이번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로부터는 시간이 꽤나 지났지만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저는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선을 보고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격도 맞고 생활 환경도 비슷하여 선택한 결정이었죠. 아래로 줄줄이 동생들이 딸려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선택한 것도 있었죠. 이렇게 이른 나이에 시집을 온 저는 3년만 같이 살면 분가를 시켜준다는 말에 시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제 부모님처럼 잘해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시댁은 예전부터 자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점포를 운영하고 계셨죠. 결혼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아빠를 도와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처음엔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남편 설득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 아버님을 도와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적성에 맞진 않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은 어차피 우리 있게 될 거니까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라 였죠. 남편도 같이 하는 일이었기에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의 발등을 찍을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로 말이죠. 그렇게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의 활동적인 모습이 너무 좋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완전 마마보이 그 자체였죠. 남편네 집이 자영업을 꽤 크게 하였기 때문에 외동인 남편 명의로 재산이 많이 되어 있다곤 했지만 마마보이인 남편은 어머님 말이 아니고서야
본인 돈을 쓸 수 없었죠. 시부모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형제가 많아 약간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애미야, 왜 계산이 안 맞는 거니? 어제 정산 안 하고 갔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좀 꼼꼼하게 해라. 할머니를 하려면. 아, 어머니, 어제 마감은 그이가 했어요. 아마 그이가 안 하고 왔나 봐요. 지금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리 주세요. 아니, 넌 왜 네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냐? 네가 했든 남편이 했든 죄송하다 한마디면 될 것을 가지고 토를 달아 달기를. 네? 아니, 당연히 제가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재민 씨가 좀 꼼꼼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아이고, 웃긴다 너 참. 서방 잡아먹겠다 아주. 남자는 좀 화통하고 털털하면 되지. 꼼꼼까지 바라길. 아주 욕심도 많다. 어머니의 말이 너무 모순적이었죠. 제가 잘못하면 안 되고 남편은 잘못을 해도 된다니 이런 문제부터 시작하여 임금 문제까지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항상 남들은 1원 한 장 틀리지 않게 정산을 해주셨지만 늘 저에겐 얼렁뚱땅 정산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 저는 점포에서 일을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말을 했죠. 더 이상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생활비를 한번 타려고 하면 어머님에게 어떤 연유로 돈을 쓴다고 허락을 받고 돈을 써야 했어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 그냥 다시 회사 나갈까 봐요. 아무래도 저랑 점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회사 생활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 나 때문이냐? 아들 하나 있는 거 나중에 다 너 거가 될 건데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지. 내가 괜히 그러냐? 그건 그때 나중에 할게요. 항상 월급도 일한 시간이랑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지속되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어차피 다 우리 돈인데 그게 그렇게도 억울하냐? 나도 참 너한테 섭섭하다. 가족이면 좀 손해도 보면서 하는 거지. 어찌 그렇게 또박또박 다 받아내려고 해? 나 원참. 애초에 욕심 많은 건 알았는데 너 참 너무하다. 딸이었어도 이럴 테냐? 그건 다른 문제죠. 생활비 문제도 그렇고 일을 했으면 당연히 통장에 돈이 꽂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전 대가는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민 씨도 본인이 얼마 받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게 반복이 된다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임금 문제는 어차피 너희 점포가 될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저 혼자만 갖는 불만이었어요. 바보 같은 남편은 본인의 월급이 제대로 얼마인지도 모른 채 일을 하였기 때문이었죠. 이런 부분에서 남편은 제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저 늙은 엄마 평생 일하느라 힘드셨다. 네가 좀 도와줘라 였죠. 너도 참 그렇다. 아니, 우리 엄마가 나중에 재산이나 이런 거 다 누구 주겠어? 다 내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좀 사바사바 하면서 엄마 비위도 맞추고 그래야 엄마가 그런 거 다 줄 맛이 나지. 너처럼 또박또박 말대꾸하면 주려던 것도 안 주겠다, 안 그래? 아니, 내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지. 이런 금액은 정확히 계산해서 줘야지. 가족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 아, 따지지 좀 마라, 진짜. 너 내가 장모한테도 이런다고 생각하면 안 섭섭하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섭섭해. 뭐? 거기서 그 말이 왜 나와? 솔직히 자기 여기서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랬다면서 자기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뭐해? 어머님이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을.
생활비 한번 타려면 뭐든지 다 어머님, 아버님 통해야만 돈이 나오고 난 이런 생활 숨 막혀. 모든 돈 문제는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도 답답했어요. 결혼을 했다면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남편도 마찬가지로 저를 또박또박 따지는 깐깐한 여자로 몰고 갔습니다. 이런 게 지속되다 보니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좀 너무 따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더군요. 점점 이 점포에서 일하는 게 익숙해져 갔어요. 시댁은 여러 매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또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댁 일에 적응이 되었을 때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임신을 하고 당연히 조금은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죠.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이제 어머니도 할머니가 되신대요. 축하드려요. 6주 정도 됐는데 아직은 안정이 많이 필요하대요. 어머, 축하한다. 나도 우리 재민이 가졌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아주 그때 배불러서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아,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근무 시간 좀 조절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서 있는 일이 많다 보니 아기한테 무리도 갈 것 같고요. 뭔 소리냐? 임신해도 똑같지? 오히려 많이 서 있고 움직여야 애도 빨리 나오고 얼마나 편한데? 내가 만삭 때까지 일한 결과 재민이를 얼마나 빨리 낳았다고. 걱정 말아라. 여기서 충분히 애 가져도 일할만 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조절은 말아라. 어머니의 말이 너무 섭섭하게 다가왔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똑같이 부려먹겠다는 마음을 알고 나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오히려 전 임신을 했다고 하면 쉬엄쉬엄 하라고 말을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머니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었고요. 본인도 그렇게 일을 해왔으니 저도 똑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너무한데 생각이 들었지만 제 편은 없었어요. 아니요, 어머니. 회사에서도 임신하면 휴가를 받는 판국에 저 이렇게는 일 못해요. 컨디션도 안 좋고 조금은 쉬면서 할래요. 아니, 임신했다고 유세 떠냐? 임신하고도 3교대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다 정신력 문제야, 알아? 정신력이라뇨. 어머님, 제가 남의 애 가진 것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를 가졌는데 어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요즘 애들은 하여간 뭐만 하면 실공니. 그래서야 이 가게를 어떻게 너를 믿고 넘기냐? 못 들은 걸로 하마. 어머니, 엄연한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뭐 착취해? 참나. 아니 그럼 공짜로 내 재산을 다 얻으려고 했어? 노력한 만큼 받는 거야, 알아? 너네가 이 재산 다 어떻게 모았다고 생각하니? 너처럼 실컷 다시고 모으면 모을 수 있었겠어? 열심히 해야 내게 되는 거라고. 어머님은 말이 안 통하셨어요. 무조건 근무 시간을 다 채워라였죠. 너무 서러웠습니다. 현대판 노예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전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여전히 남편은 남의 편이었죠. 남편은 본인은 힘이 없으니 엄마 말을 들어라였습니다. 그래야 콩고물이 떨어진다고 말이죠. 너무 어리석어 보였어요. 본인이 노력해서 가정을 일궈 독립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나중에 시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에 현재에 너무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절 화나게 했죠. 전 아이를 가진 만큼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어머님은 월급도 제대로 안 주시면서 일을 당당하게 시키셔? 임신해도 만삭 때까지 무조건 하래. 어떻게 생각해? 내가 힘이 있냐? 뭐 엄마 말이 그런다면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 그래도 요새 만삭이어도 일하는 사람은 하더라. 당신 진짜 어머님이랑 똑같구나? 아니면 당신도 어려서부터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자기 졸업하자마자 일했다며. 그래서 세뇌 당한 거 아니야? 보면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냐고. 그래도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게 월급은 제대로 줘야지. 애 낳아도 이럴래? 애 낳아도 계속 시부모님한테 의지하면서 살 거야? 당신 이제 아빠 된다는데 정신 차려.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지금 나 가르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불만 안 가져. 꼭 너 하나만 그러더라. 내가 괜찮다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따지면 뭐 어쩔 건데.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라 진짜. 정 떨어지니까 알겠어? 에휴. 지금이라도 지금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며 땅이며 문서 달라고 해.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아기 태어나면 독립하자. 뭐라도 하면 먹고 살 수 있어. 어? 나 정말 숨 막혀. 매일 일은 일대로 하고 눈치 보면서 돈 타고 이게 뭐야? 사람 사는 거야? 그런 말 마. 엄마가 알아서 더 불려주시겠지. 네가 우리 엄마 수완을 몰라서 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남편의 말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바람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만삭이 될 때까지 코피 터져가며 일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에게 일을 시키셨고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조리원 10일이 저에게 가장 큰 휴가였습니다.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3박 4일이면 몸조리는 끝난다고 하였지만 우기고 우겨서 10일을 예약했죠. 그렇게 아이를 안고 조리원을 퇴소하던 날, 전 역시나 어머님 호출로 가게에 나가봐야 했어요. 핏덩이를 등에 업고 말이죠. 어머님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래, 몸조리는 다 했냐? 너도 참 너다. 우리 때는 하루 이틀만 몸 풀고 바로 나가서 일했는데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글렀어. 네? 아, 어머니, 저 너무 지치네요. 오늘도 힘들게 나온 거예요. 자꾸 그런 정신력 운운하지 마세요. 제 친구들은 조리원에 보통 2주는 있어요. 누가 조리원 퇴소하자마자 아기 둘러엎고 일을 나오나요? 옛날이랑은 너무 달라요, 어머니.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됐고 밀린 일에 산더미다. 너 없는 동안 직원을 쓸 수도 없고 아주 내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창고에 가면 재고 쌓였으니까 재고 좀 파악하고 진열 좀 해놔. 애는 죽어라. 먼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업고 있을게. 아이고 참나. 제가 없는 동안 제 일을 쌓아놨다고 하신 어머님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집은 며느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현대판 노예가 필요한 거였구나. 월급도 떼먹고 아이 낳아도 바로바로 부릴 인력이 필요했구나 라고 말이죠. 오히려 아이를 낳고 나니 우울증이 겹쳐 저는 더욱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나마 저녁에 일을 끝내고 와서 아이를 재우는 시간만이 유일한 저의 힐링 시간이었네요.
남편조차도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매일 시부모 눈치만 보는 남편. 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했던가요?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만큼은 정말 제대로 모든 걸 누리고 살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악착같이 일했죠. 그리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아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주고 살았어요. 그렇게 모든 삶의 의미를 아이로 초점을 두고 살고 있을 무렵 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다가오고 있었죠. 원래도 남의 편이었던 남편이 이제는 외박과 도박을 일삼는 것이 아니겠어요? 총체적 난국이었죠. 내가 이런 남자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이젠 의심조차 들었습니다. 뭐 하나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 기분이랄까요? 여보, 어제 어디서 자고 들어온 거야? 혹시 어제도 하우스 갔었어?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아기 아빠인데 정신 차려야지. 언제 독립할래?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이 물려주실 재산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도 자기 앞가림은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당신 활동적인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진짜 내가 당신이란 남자 뭘 믿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뭐가? 알아서 엄마랑 아빠가 돈 모아주실 건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남자가 좀 밖에 나가서 게임도 할 수 있는 거지. 넌 꼭 별거 아닌 문제를 심각하게 몰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 질린다 질려. 애 낳고 바가지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알아? 바가지라고 했어? 내 말이 틀리냐고. 어머님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나 당신 와이프야. 네가 돈 모아주냐? 우리 엄마가 돈 모아주는 거지? 나한테 스트레스 풀지 마. 병원 가보라고. 너 정신문제야 그거.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문제라는 식이요. 생각해보면 시집 올 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부터 들었죠. 전 하루하루 낙이 없었어요. 그나마 정말 애 하나 곱게 자라는 것을 보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친정에 가서 하소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실컷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싶었지만 365일 시댁 점포일을 해야 했기에 실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더 부려먹을 생각만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것이라며 저에게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며 다그치셨죠. 정말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놈의 애가 뭐길래 이혼하는 게 쉽지 않던지 지금 생각하면 조금 답답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언젠간 남편도 내 고생과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았고요. 예, 내일은 거래처 가서 대금 결제 좀 해오너라. 물건을 띄웠으면 빨리빨리 입금을 해야지. 나원참. 내일 갔다 오거라. 네, 거래처만 들리면 되죠? 그냥 오늘 다녀올게요. 용희 아빠 차 안 쓰니까 그거 타고 얼른 갔다 오죠 뭐. 그렇게 시어머니 심부름을 하려고 남편의 차를 타고 거래처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의 차를 타보니 못 보던 방향제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차를 한참 타고 가던 중 조수석 아래쪽에 반짝반짝거리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급히 차를 세우고 이게 뭐지 하고 주워보니 웬 여성의 귀걸이였네요. 생전 귀걸이를 안 하기도 하고 왜 여기에 떨어져 있나 싶기도 하여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죠. 그때까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였어요. 거의 붙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친구들도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들은 의심 가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거래처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대금 결제를 하려고 들어갔죠. 결제를 하고 나가려는 순간 거기 직원이 저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이 저에겐 큰 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오셨네요. 주말에 사장님이랑은 데이트 잘 하셨어요? 사장님이 급하게 가길래 어디 좋은 데 가시나 했는데. 네? 데이트요? 주말에 우리 그 일을 만났어요? 어디서요? 데이트 갔긴 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더라? 신촌 쪽에서 봤잖아요. 거기서 사장님 뵈서 반가웠는데 사모님도 같이 오셨다길래 인사드리려 하다가 급하게 가시길래요.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주말에 신촌 쪽에서 저와 데이트를 한다며 후다닥 갔다고 하였죠. 그 말을 듣고 나니 한 번 시작된 의심은 멈출 수 없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도박과 외박은 일삼았어도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었기에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하진 않았겠거니라고 생각한 제 탓이 컸던 걸까요? 너무 남편을 믿은 걸까요? 그날 전 집에 와 남편을 추궁하였어요. 오늘 거래처 갔었는데 대수 씨가 그러더라. 자기 주말에 신촌에서 봤다고. 나랑 있었다고 했다며? 왜 그랬어? 뭐? 그냥 갑자기 왜 오셨냐고 하니까 자기 말이 나와버렸지 뭐. 그냥 진수랑 그날 게임방 갔었거든. 근데 거기 직원한테 게임방 다닌다고 할 수 있냐? 그래도 사장님 하는 사람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나한테 지금 따지는 거야? 아니, 따지는 건 아니고 물어보는 거지. 혹시나 해서 자기가 신촌까지 갈 일이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알겠어. 너 의심 같은 거 하지 마라. 매력 떨어진다. 가뜩이나 없는 매력 의심하기 시작하면 정도 떨어지니까 알겠어? 뭐? 바람 피운 놈이 성낸다더니 웬 오바야? 그리고 이 귀걸이는 뭐야? 당신 차 조수석에 떨어져 있던 건데 웬 귀걸이야? 그게 뭐지? 모르겠는데. 네 거 아니야? 난 모르지. 내 차 조수석에 너 말고 앉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너무 당당한 남편의 말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조금 더 의심했어야 했지만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의 지나가는 에피소드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점포에서 야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며 야근을 하는데 그날은 제가 야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남아있던 재고 조사도 할 겸 물건들도 좀 정리도 하고 그렇게 쉬엄쉬엄 야근을 하였죠. 그러다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가게에 들어오는 인기척 소리에 놀라 잠이 깼어요. 그리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에 몸을 숨겨 그 일행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 가게에 오래된 직원들이었어요. 얼큰하게 취해 잠시 뭘 가지러 들어온 거였고요. 그러려니 했지만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순간 40살 내 인생에 천지개벽할 대박이 터졌습니다. 참 사모님도 안타깝긴 하지. 어렸을 때부터 시집와서 내가 보기엔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일하는 것 같더라고. 짠돌이 영감이랑 할머니가 어디 남한테 돈 줄 위인이냐? 그저 며느리랍시고 부려만 먹는 거지. 그렇다고 남편 놈이 제대로 된 거면 말을 안 하지. 아유, 그러니까. 아니, 요새 밤낮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돌아다닌다며? 할마씨도 알고 있더구만. 은근히 영감이랑 할마씨가 인정했나 봐. 그럼 사모만 모르는 거?
아니, 어떻게 그래? 평생 몸 바쳐서 일했는데 공은 안 주고 부려만 먹고 버림받는 거야, 그럼? 누가 아니래. 아마 그렇겠지 뭐. 나중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날 거라니까. 아주 노랭 영감이랑 할 맛이. 그리고 아들까지 똑같아. 그리고 나중에 남자 하나 물어다가 아마 엮어서 쫓아낼 거래지. 나 진짜 할 맛이 얘기 듣고 놀라가지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다고? 와, 진짜 너무한다. 아니, 어쩜 그러냐? 사모만 불쌍하지 참. 애 하나 보고 사는 건데 그렇게 남자였고 쫓아내면 애를 보여주겠어? 직원들의 말은 이러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고 공공연하게 저만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심지어 시부모님들도 알고 계신다였죠. 아마도 제가 쫓겨날 거라며 평생 염전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쫓겨날 것 같다, 불쌍하다. 그런 내용. 그리고 웬 남자 하나를 엮고 저와 같이 내보내겠다고 하는 내용까지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제 뒤통수 칠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26살에 시집와서 40이 될 때까지 임신하고 딱 10일 쉰 거 외에는 제 몸 다 바쳐 일했건만 돌아오는 건 버림받는 거라뇨.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막히고요. 처음엔 이가 덜덜 떨릴 정도로 사지가 떨렸어요. 진짜 바람 피운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죠. 내가 너무 믿었구나. 그동안의 숱한 증거들을 흘렸는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기가 막히더군요. 근데 역으로 바꿔보니 대박이더라고요.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하도 당해 이제 이것조차 잘못된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걸 제대로 이용하여 너네 코를 납작하게 해주마라는 계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에겐 대박 같았네요. 그렇게 전 직원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일할 때 평판이 좋았던 저라서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었죠. 다 알아요. 대충 내용. 두 분 하시는 얘기 들었어요. 야근하는 날. 뭐 충격이긴 한데 애초에 기대도 없던 사람들이라 오히려 이 기회로 엿이라도 먹이려고 해요. 제가 뒤통수 당하기 전에 제가 먼저 치려고요. 여러분들이 저 도와주셨다는 건 비밀로 할게요. 아이고 사모님, 죄송해요. 저희가 진작에 미리 말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뻔히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쉽게 나서지 않았네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 알아요. 일단 남편의 외도 증거 먼저 잡을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그동안 여기 세금 장부 조작한 거랑 제 임금 체불한 거 싹 다 가지고 가서 고소할 거예요. 전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 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돼요. 뭔가 마음이 헛헛하면서 가벼웠어요. 14년 종살이가 이렇게 끝날 줄이야. 남편이 가벼운 사람이어도 믿고 한편으론 아이 아빠로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 뒤통수 칠 생각만 하였다는 게 너무 큰 충격과 배신이었죠. 하지만 모든 걸 알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일단 외도 현장부터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이 자리 비우는 시간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날 제가 뒤를 캘 수 있었어요. 역시나 뒤를 캐보니 아주 젊고 예쁜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오빠, 언제 이혼하는 거야? 곧 한다면서. 어머님도 나 싹싹하다고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 진짜 그거 다 오빠 거 되는 거야? 아, 당연하지. 아들이 나 하나라. 엄마 아빠께 다 내 거지 뭐. 아직 기회 엿보고 있어. 남자 하나 붙여서 쫓아내야지. 그래야 애 핑계도 못 댈 거 아니야. 어차피 아들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키워주실 거고. 너랑 나랑은 꽃길만 걸으면 돼.
걱정 마. 이왕이면 아들도 줘버리지 그래? 우리끼리 새로 낳으면 되지 않아? 볼 때마다 불편할 것 같은데 남의 애잖아. 안 돼요, 그럼. 너 애 핑계로 우리 재산 슬쩍 뜯어가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릴 수도 있다고 해, 엄마가. 아주 싹을 잘라야 돼.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카페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 두 문애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카페를 갔다가 방도 잡아 들어가더군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만 되면 저만 모르게 밖에 나가 이짓거리를 했었을 생각을 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더 큰 복수를 위해 참았죠. 그리고 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임금체불 내역들, 시부모님의 가계장부, 그리고 남편의 외도, 제 말을 들은 변호사님은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14년을 참고 살았냐고 말했죠.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처음엔 잘못된 건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그 집에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14년 중 딱 10일을 쉬고 일했는데 제 손에 주어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어요. 모든 돈 관리를 시부모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그리고 그동안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모두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혼을 한다면 친권, 양육권 또한 저에게 넘어올 확률도 높다고 말했죠. 전 변호사님의 말에 삶의 희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댁과 싸울 준비를 했죠. 아니, 너 뭐 하는 거냐? 오늘 하루 종일 어디 돌아다니길래 일도 내팽개치고 집에 밥도 안 해놓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정신이 있냐고 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정신이 어디 가셨길래 애 아빠 바람 피우는 꼴을 눈 감아 주셨는데요? 어머머머, 얘 뭐라니? 지금 너 약 먹었냐? 무슨 헛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니? 바람이라니? 용이아범이 무슨 바람이야? 다 알아요. 지금 바람나고 어머님 저한테 남자 붙이려고 한 사실도요. 이게 언제까지 비밀이 될 줄 알았어요? 뭐? 아니, 얘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너 꿈꿨니? 왜 이래 정말? 난 네가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법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26에 시집와서 지금 40이 다 되도록 어머님 아버님 하라는 대로 일만 했어요. 아들 낳고 제가 뭘 사치를 했나요? 아니면 돈을 빼돌렸나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나요? 그래,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너 볼 거 뭐가 있니? 뭐 가게에서 일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할 일이고 아들 낳은 것도 뭐 너 혼자만 아들 낳았냐? 재민이가 만나고 있는 애는 누구네 집 딸인 줄 알아? 우리 재민이 그 집에 장가 가면 이 점포들이 뭐야? 더 큰 걸 손에 넣을 수 있는데 안 그래? 너 이 집에서 고생한 거 다 알지만 그냥 물러나 죽어라. 이왕 알게 된 거 그냥 조용히 나가. 미쳤어요? 몸만 나가게? 내가 이 집에서 개고생한 게 14년이야. 바람도 모자라서 날 매도하려고 했는데 이걸 내가 가만히 넘어갈 것 같아? 용의는 당연하고 내가 개고생한 거 다 챙길 거니까 두고 봐. 이대로 절대 못 넘어가니까 두고 보라고. 전 시어머니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바리바리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챙겨 집을 나왔죠. 당장 갈 데가 없어 친정으로 가 집을 알아보고 이혼 준비와 재산 분할, 그리고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이걸 보내자마자 남편 측은 난리가 났어요. 생각보다 재산이 많았던 남편이었기에 저에게 분할해줄 재산은 어마어마했죠.
길길이 날뛰고 집에 찾아왔어요. 너 미쳤냐? 지금 내 뒤통수를 이렇게 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안 그런 척하면서 지금까지 이럴 계획이었던 거야? 너나 잘해. 네가 지금 계획한 건 뭐고? 멀쩡한 나 불륜녀 만들어서 쫓아낼 계획은 뒤통수 아니고? 너랑은 이제 할 얘기 없어. 법정에서 해. 아유, 이걸 진짜? 그냥 조용히 물러나. 용이 데리고 가게 해줄 테니까. 돈은 포기해. 그러면 깨끗이 이혼하고 끝내자. 인간 말종 같은 놈. 애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너는? 평생 지 엄마 품에 숨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천치 같은 놈. 너를 믿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지. 지난 일 후회하면 뭐 하겠냐마는.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끝내. 너 탈탈 베껴먹고 끝낼 거야. 이 말을 남기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역시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분할받았죠. 욕심 없이 자식 하나 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창고에서 나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은 이후에 이렇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어요. 참으로 어리석게 살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저 시어머니 말이 법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요. 아마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그 고생하며 살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나 합니다. 지금은 아들을 데려와 살고 있어요. 재산 분할이 꽤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쉽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대박이 아닐까 해요. 그때는 몸도 고단하고 마음도 참 고단했거든요. 아들만 잘 클 수 있다면 미덕으로 여기고 살려고 했으나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이었는지 새삼 깨달아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상이 소소하게 많이 있는 것도 놀랍고요. 지난 14년 동안 하지 못했던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제빵 과정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조그맣게 제과점을 하나 해볼까 하거든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제 친구들도 요즘 시대에 놀랍다고 하지만 이혼이 흠도 아니고 이젠 모든 걸 훌훌 털고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후회되는 과거가 있으신가요? 과거는 있고 새천년 새 출발 한번 해보세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